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 에셋 플래너 서정화 전문가,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두 분 모두 사회초년생이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뭐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좀 저도 새록새록 좀 기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먼저 궁금한 게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정규직은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좀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회사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초년생들도 따로 보험 마련을 필수로 해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네, 그 4대 보험이 되는 기업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이 되지만 또 단체 보험으로 해서 또 회사에서 가입시켜주는 그런 보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는 거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이 단체 보험이나 이런 그 외적인 것들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조건 보험은 사실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건 아무래도 가입은 좀 이르면 이를수록 좋은 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좀 더 어리고 한 살 어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상해나 질병에 대한 위험료나 이런 것들이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서라도 보험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 초년생 처음 딱 나와서 월급 통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갑자기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이 연말정산 때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어찌 보면 이 뭐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싱글스라고 어찌 보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사실은 그냥 세금이라고 하는 기보다는 미리 걷었어야 될 부분을 사실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너 세금 덜 냈으니까 더 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지출하지 않고 저축을 더 늘림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은 조금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정규직이나 이런 4대 보험이 아닌 분들 역시 나를 지키기 위함으로써 보험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회사 같은 경우 그만둘 수도 있고 어떻게 고용 형태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보험 가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보통은 이 부모님이 어릴 때 들어주시거나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어머님께 여쭤봐도 되긴 하겠지만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계약자라면은 이제 손해보험협회라던가 생명보험협회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입된 보험 현황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집에 어떤 증권이 있는지 스스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머님한테 여쭤봐서 내 앞으로 어떤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했는지 사실 그 사인은 다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실 때는 뭐 설명은 크게 못 들어도 방에 있다가 야, 나와서 사인 좀 해라. 이러면 나와서 잠깐 사인만 하고 들어가고 이런 광경들이 많은데 사실 그때는 그냥 사인만 하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 사회초년생 분들이 납입을 완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머님이 내주시는 거는 처음에 한 5년 정도뿐이지 나머지 15년에서 한 30년 정도는 이제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방에서 나와서 사인했던 기억이 저도 지금 새록새록 나고 있는데 자, 일단 그러면 확인을 좀 해가지고 자신이 어떤 보험 가입해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납입할 수 있을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동안요, 학생이었다가 아니면은 좀 자잘한 알바 수입만 있다가 본격적으로 월급을 받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정말 신이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럼에도 사실 초년생들의 월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사실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당장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당장 초년생들한테는 부담이 좀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은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보험 가입을 할 때 특히 어떤 점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될까요?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증권이 뭐 이제 갱신 형태도 있고 비갱신 형태도 있고 뭐 일정 기간 10년, 뭐 15년, 20년 이 기간으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된 형태가 있는데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 또는 이제 주변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고 해서 갱신형인데 불구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뭐 암 진단금을 예를 들었을 때 어떠한 특약들을 일정 금액을 넣었을 때 비갱신형은 한 28,000원쯤 됐다 그러면 갱신형은 사실 1,400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소득이 크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비갱신형은 28,000원을 그 특약에 내야 되는데 만약에 1,400원을 그 특약에 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갱신이 되다 보면 3년 또는 5년 갱신이 되다 보면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실은 유지가 끝까지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아프는 시기 자체가 물론 갑작스럽게 아플 수도 있지만 60세나 그 이상이 돼야 사실 아플 수 있는 그 발생 빈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생하는데 사실 연금을 받아서 보험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생활비도 없이 소득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조금 어쩌면 불합리하고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보험료라는 거는 이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돈 관리라는 것을 사실 은행의 적금 정도만 해봤을 거고 나머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소득과 지출을 따져보고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보험을 낼 수 있는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을 좀 채워나가는 형태도 전혀 뭐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한 번에 들기 위해서 이것만 있으면 올인원 다 해결돼 라고 해서 통합보험을 들어서 갱신형으로 많은 특약을 넣지 말고 조금씩 부족한 걸 좀 채워간다면 사회에 뭐 배워가는 과정에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초기 보험료가 낮더라도 갱신형은 매번 오를 수가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소득과 지출을 따져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만 설정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조그만 필요한 것. 네. 무조건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초기에는 좀 조금만 설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보통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면요, 이 보험 하나쯤 가입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게 되거든요. 특히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부분이 친척 그리고 네. 어머니 친구분 이런 네. 경우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친척분, 어머니 친구분 보험을 좀 든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아보지 않았는데 덜컥 이렇게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지금 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10만 원 정도 선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10만 원짜리 보험을 하나를 가입할 때 사실은 얼마를 납부를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을 1년만 납부한다고 해도 120만 원이고요. 10년을 납부한다고 했을 땐 1200만 원이고요. 20년, 보통 20년 납부를 하죠.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땐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10만 원 단순히 그냥 한 달에 10만 원 뭐 다들 있으니까 라고 사인하는 순간 2,400만 원짜리의 상품을 20년 할부로 구매하신 겁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총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따져보면은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야 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가 내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처음에는 그냥 다들 내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겠거니 하고 가입을 하신다면은 나중에는 불필요한 금액들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저축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생활적으로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무조건 아는 분이니까 이렇게 부탁하는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인하기보다는 2,400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구매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이걸 내가 꼭 필요한 건지 특약 하나하나도 뭐 10,000원짜리 특약이 하나 껴있다던가 한다고 해도 이걸 내가 총 납입해야 되는 돈 240만 원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나한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2,400만 원짜리 상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차 한 대 값인데요. 그렇죠. 자, 아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소득과 지출을 따져서 내가 또 얼마나 낼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돈을 처음 벌다 보면은 얼마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월급의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보험료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납입하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하고 보험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연관이 없는 부분은 왜냐면은 보험은 그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발생은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치료비가 덜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따라서 보험료라는 거는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월급의 몇 퍼센트를 무조건 보험료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자의 몇 세쯤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여자의 몇 세쯤엔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적정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연관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 가장일 경우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소득에 그 영향을 받겠죠. 내가 연봉이 만약에 1억 있는 사람하고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똑같은
사망 보장이 종신보험을 가져간다면은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소득에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은 뭐 그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뭐 종신보험 같은 거를 지금 당장 가입한다고 해도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 부모님한테 가진 뭐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몇 퍼센트를 보험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월급의 몇 %다라기보다는 보험료 같은 경우 나이나 성별에 따라 결정이 되는 만큼 평균 적정 수준에 맞추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20대 중반, 후반 정도잖아요. 남녀 각각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사회초년생들 보통 한 20대 중반, 후반, 뭐 그렇죠. 늦으면은 30대 초반까지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이 정도면은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면은 진단금을 설정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이 10만 원 안쪽으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안쪽으로 그렇게 한 2만 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네, 그 정도군요. 이렇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도 지금 보험료가 좀 다르게 책정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직군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직보다는 보통은 좀 위험한 직군이라고 따지는 그런 경찰관, 소방관 이런 직군들 있잖아요. 이 보험에 대한 생각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직업에 따라서 보험 선택 여부도 좀 달라지나요? 네, 다릅니다. 보통 보험 가입할 때 보면은 내 직업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뭐 스쿠버나 이런 이제 활동들에 대한 것도 고지를 하고 심지어 키와 몸무게, 비만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고지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직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미 보험사에서 이 직업이다 그러면 이 상해는 이 정도, 질병은 이 정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 막아놨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당을 3만 원, 5만 원을 받고 싶은데 이번 일당을 그렇게 받지 못하게 이 직군은 2만 원까지밖에 제한을 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많이 빈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보험을 2개를 가입해도 두 곳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신다면 그렇게 중복 가입을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나 질병 같은 거에 노출 빈도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다면 이 상해 만약에 외부적인 충격이나 이런 요인이 좀 많다 그러면 상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제 화학물질이나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물질을 다루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여지가 좀 있다 그러면 질병 쪽을 이제 추가적으로 중복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사무직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직업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되고 반대로 사무직에서 이런 공장이나 그 외적인 뭐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곳에 고지를 해야만 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게차를 운전하시지 않는 분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만약에 다치셨는데 직업고지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직업에 대해서 변경이 될 때는 꼭 같이 변경을 해주고 주소지까지 같이 변경해 주시는 그런 고객분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직업에 따라 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좀 처음 들었는데 이 제한 있는 직업군들은 중복 가입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직업별로 또 상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직업 고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젊은 층이요. 중년층보다는 여행도 자주 가고 야외 활동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질병 위험은 좀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도 이 상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칠 위험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행도 많이 가다 보니 사고나 위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 특히 필요한 보험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뭐 여행자 보험, 뭐 여행을 많이 가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을 평소에 안 하시다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 1일로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보면 다리가 예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 보험으로 뭐 5억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인가요? 저는 정말요. 듣고 있는 네. 소문만 좀 알았는데 네, 뭐 야구 선수들 같은 네. 경우는 뭐 어깨라든 다른 부위에다가 어쨌든 그게 이 소득원에 그러네요. 직결되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적으로 그게 만약에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행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보험료를 내고 그 이상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또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득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죠. 네, 여행자 보험이나 일일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특정 신체 보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좀 저는 여행자 보험 이야기가 궁금한 게 그냥 어디 하루 갈 때 드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가입하는 뭐 방법이나 다른 종류 같은 게 또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행사를 경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여행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해외를 간다 그러면 많이 여행사에 부탁을 하세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요새는 자유여행이나 직접 발품을 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맞습니다. 가장 쉽게 보험사 직원들한테 해도 사실 여행자 보험 잘 해결 못 해주거든요. 왜냐면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끼치는데 사실은 고객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항 가시면 그런 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실 때는 그냥 공항 가셔서 거기에 보면 이제 보험 창구가 있고 거기서 되니까 그곳에서 해결하시면 되고 국내에 가거나 또는 뭐 이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제주도나 이렇게 어딜 가신다 그러면 비행기를 탈 때 분실물 또는 뭐 아니면 다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행자 보험으로 들으시면 뭐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 그러면은 다른 보장보험처럼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매일 여행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 365일 중에 3일을 여행을 가는데 365일 가입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죠. 나머지에 대한 거는 뭐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일만 가입을 하면 되고 그게 더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여행인지에 따라 배를 타거나 또는 그쵸.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요즘 또 여행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이 다치는 것 외에도 그러면 소매치기 당하거나 그럴 때도 좀 보장이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이제 소매치기나 도난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그런 경찰관이나 이런 관공서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건이 해결이 돼서 뭐 소매치기 범이라던가 그런 걸 꼭 잡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본을 갖고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은 내가 소매치기를 해서 피해를 받은 그런 도난당한 그런 물품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귀국해서 저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저 이거 누가 이걸 훔쳐갔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당한 즉시 그 주변 이제 경찰관이나 이제 관공서에 방문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와야지 이렇게 보험료를 저기 손해를 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일단 여행 가서 안 좋은 일 있을 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일단 뭐 도난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조사부터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좀 저만 해도 그렇고요. 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당장 아픈 데도 없고 아직까지는 뭐 젊다 보니까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네. 이 사회초년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험을 꼭 들긴 들어야 된다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우선순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공포를 현재 세일즈를 하는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보험이라는 것이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년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10년, 20년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업 자체도 나중에 40년, 5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내가 100년을 바라보고 가입한 보험도 어느 정도로 나한테 효득이 있을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고 많이 가입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첫 번째로 실손과 그리고 진단비만 어느 정도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종신보험이나 뭐 정기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조금 밀어 놓으시고 결혼 후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 중에 이제 쉽사리 장기 계약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이라던가 아니면 연금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내 소득의 뭐 50%까지도 이제 덥석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만큼 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중에 몇 년만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거 돈 해지해서 손해보고 찾아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비율 설정을 30%나 아니면 20% 정도로 낮게 해두셔야지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고 유지를 하셔서 좋은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 너무 많이 내진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많이 낸다고 늘 많이 보장받는 것도 아닌 만큼 일단은 실손이나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해주시고 적당히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보험은요, 좀 일찍부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이 많던데 맞나요? 아무래도 일찍부터 가입하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다음에 뭐 그 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찍 가입하되 조금 순수한 그러니까 순수 보장과 이제 단독형 통합형이 있다고 하면
부족한 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부족한 걸 좀 채워나가는 형태가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 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 위험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실손 의료비는 이제 중복 보상이 안 되지만 이제 비례 보상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이 좀 위험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험을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사회초년생의 보험관리 팁 한마디씩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뭐 사회초년생의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적정한 금액, 낮은 금액 정도를 이제 내가 많이 버니까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 맞는 적정 보험료에 가입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게 사실은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데요. 사회초년생들 보통 지금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월급을 받아서 월급 통장에 쓸 만큼 쓰고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뭔가 더 맛있는 게 먹고 싶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지름신이 온다고 하죠.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냥 그 통장에서 스스럼 없이 꺼내서 써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생활비를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통장에다가 쪼개서 저축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굳이 장기 계획이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금을 내가 꾸준히 납입해서 그 목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사실 더 이상 적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 상품이나 앞으로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뭐 펀드 관리라던가 이런 거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쉽사리 또 이제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회초년생 분들의 주식 같은 것에 현혹돼서 갑자기 그냥 있는 돈을 주식에 이렇게 넣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적정 수준에 있어서 적금하고 간단한 펀드 정도만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축인데요. 저도 좀 찔립니다. 월급 관리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정화 전문가님도 팁 하나 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뭐 경제방송 많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예적금 가장 쉬운 거 하다가 갑자기 주식에 돈 많이 넣게 되면 손실 보고 그래서 주식이 아닌 좀 덜 위험한 펀드에 넣었다가 또 손실 보고 그럼 다시 그냥 예적금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적금 이제 1년, 3년 이제 만기가 아니라 조금 길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저축은 소득 기간 내에서 장기적으로 좀 저축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좀 많이 늘었다 그러면 그 부분 빼고 조금 더 약간 일부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다음에 일부는 펀드, 일부는 주식으로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조금 회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소득 기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길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과 또는 그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랜을 좀 세우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이제 가입하는 것 중에 실손 의료비 부분을 좀 많이 가입하시는데 이제 실손 의료비는 표준형과 선택형 두 가지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표준형은 80%, 뭐 선택형 90% 정도, 그다음에 예전에 뭐 2009년도 이전에 뭐 100% 이렇게 있었는데 이 100%, 90%, 80%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무조건 100%가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갱신이 되었을 때 이 실손 의료비라는 것은 평생 100세까지 매년 갱신이 되고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아플 일이 지금 뭐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아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술 때나 그렇게 올라간 적이 많이 없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도 많이 발생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택형으로 가입하기보다는 표준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초년생 지금부터 재무보험 관리 잘하면 정말 좋겠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요. 바로 시청자 상담 이어갈게요.